네,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제2차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직격 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국회 상황 등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첫 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르고 오늘 새벽 1시쯤에 귀국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 사정으로 불발된 것은 좀 아쉬움이고,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9개 나라 정상들과 릴레이 외교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6개월 동안 멈췄던 정상 외교를 복원했다. 이런데 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이번에 숨바쁘게 갔다 온 거 아니에요. 1박 3일입니다. 1박 3일. 잠을 하루밖에 못 잤어요. 네. 비행기에서 왔다 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화됐다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취임을 했고, 취임하자마자 국정을 운영하려고 너무 힘들게 운영을 계속 해왔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의하고 국무위원들과 김밥으로 점심을 대신하면서 계속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세계 무대에, 국제 무대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립시키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보여줬던 정상과의 대화의 모습이나 또 회담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안정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늘 불안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안정감 있게 외국 정상들과 대화도 하고 소통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너무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대화의 스킬, 소통의 기술이라고 그러죠. 그게 좀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 정상들의 개인 사적인 부분의 경험들, 또는 그 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고를 먼저 꺼내면서 애도를 표했고, 그걸로 말문을 열게 됐고, 캐나다 호주 총리와는 전화 통화한 상황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더 멋지다 이런 모습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는 경험이 같잖아요. 어려움을 겪었던 소년 시절에 그 경험을 또 같이 공유하면서 대화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뛰어난 소통의 기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돌아오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교수님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셨습니까? 뭐 여당과 야당의 관점이 다르고 각도도 다르라고 생각이 들고, 직전에 여당이지만 이제는 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이제 야당의 역할인데, 어제 물론 유성락 안보실장하고 강효정 대변인이 카나나스 키스라는 그곳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G7 정상회의가 열린 장소죠. 성과를 이제 국민들한테 브리핑한 것이 국익 중심 실용 외교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무너진 정상 외교가 복원이 되었고, 그리고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보고 또 이제 했는데, 우리 국민의힘과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속빈 강정 이런 걸로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G7의 핵심은 결국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것이 패싱되지 않았습니까? 당장 7월 8일 관세 유예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트럼프를 못 만나게 된 것은 좋지 않은 징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시바 총리 만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용이 딱 뭐 특이한 내용이 없고, 그리고 민주당의 전매특허 위안부 과거사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거나, 그리고 또 원전 처리수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상당히 격렬하게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 물론 뭐 지금 뭐 그냥 면담식으로 하는 정상회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호주 총리 만났을 때 그것을 뭐 긍정적으로 보지만 얼굴과 목소리 평가를 한다는 것은 외교적인 결렬하고, 호주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고, 순방 비용도 최고 15억에서 20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특별한 성과가 있었냐?
이 아웃리치 프로그램이라고 경제, 외교, 환경, 여성 이런 것이 정상회담과 별도로 있었는데 이런 거에 우리가 거의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짜임새 있는 준비를 해서 국익 증진을 하는데 기여가 되는 순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전에 진행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첫 인사검증인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이제 과거에 통일부 장관을 했고 이제 이른바 햇볕 정책 설계에 기여했던 그런 인물로 꼽히는데 자,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점이 좀 명확하게 검증이 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실제로 이종석 전 이제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이 되는 이슈들이 없었어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건데 햇볕 정책 관련된 부분인데 대북과 관련해서 햇볕 정책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와 남북 간의 관계가 많이 개선이 됐고 처음으로 남북 간의 대화도 지도자의 대화도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평화 무드가 형성이 되고.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종석 장관에 대해서는 뭐 이념 또는 경력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 관점에서 봤을 때 이종석 후보자가 갖고 있는 뭐 대북관이든 평화의 한반도 평화를 가장 중요시하는 원칙이든 이런 부분들이 크게 뭐 국가의 안보나 국가의 어떤 정보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런 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이 나오리라고 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예전에 했던 발언들 예를 들면 뭐 온건파, 예컨대 뭐 매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지만 자주파 동맹파 예, 그런 거죠. 자주파 동맹파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 저는 자주파라고 하는 것도요. 이종석 지금 국정원장이 자주파라고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지정을 하고 얘기를 하시던데 자주파라고 하는 건 굳건한 동맹 이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북 간의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이 전제하지 않으면 자주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주파라고 하니까 무슨 미군을 당장 나가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굳건한 한미 동맹 위에 우리의 군사력을 확보하고 침략을 못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이런 기조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이종석 국정원장도 그런 기조와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주파에 대한 잘못된 시선이나 뭐 입장들 또는 오해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청문을 통해서 해결될 거라고 보고 크게 논란이 있는 사안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주파 동맹파 발언 일각에서 이제 우려.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 뭐 동맹파로 이제 분류가 돼서 서로 이렇게 좀 의견 조율이 좀 잘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잠깐 보니까 국정원장은 이게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그런 부서라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답변을 하는 모습도 봤어요. 지원을 하지만 국정원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일 먼저 청문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자주파 뭐 동맹파 외제적 접근, 내재적 접근,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을 봐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 북한을 보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정원이라는 하는 주적은 결국은 북한인데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금 이종석 후보자의 행적을 보면 과연 북한을 우리의 주적으로서 정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지 그것이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청문회에서 이것이 걸러질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는 청문회라고 하루는 또 비공개로 대북과 관련된 오후에 그렇게 오후에는 하지 이제 않습니까? 비공개로 국가 안보 상황 관련해서 질의가 있을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뭐 꼭 이것을 검증하고 국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는 준법 정신 문제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NSC 상임의장 이때 당시에 12번의 속도 위반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5년간 교통위반 과태료가 16번인데 5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위반이고 한 번은 신호 위반 총 6번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 위반을 했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이종석 후보자의 박사 논문입니다. 이 박사 논문에 보면은 김일성 체제에 대해서 우호적 평가를 했고 그리고 합리적, 긍정적 변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정통성보다도 북한의 정통성이 좀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제 됐고 세 번째는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비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평화와 안정이다. 이렇게 뭐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고 통일부 장관 때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죠.
그리고 지난 통일부 장관 때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을 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박광자 씨 피살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의 개성공단 재산을 북한이 강탈했고 남북연락사무소, 철도, 고속도로를 파괴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당시에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밝힌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의 경협 자국은 700억 불을 지원을 했는데 30억 불을 현금으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20억 불을 북한의 핵개발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미 의회 조사국 CRS라고 하는데 이 조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20억 불로 우라늄 농축 기술을 해외에서 사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이 과연 국정원장으로서 적임자인가, 이것이 이번 청문회의 초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서 내일 또 전체회의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내일 그냥 임명 절차까지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경기 진작, 민생 회복의 주안점을 둔 20조 규모의 추경이 오늘 의결될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이제 이후에 이제 국회로 넘어와서 이제 심의 의결까지 이제 국회에서 이제 조금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데, 일단 당장 경기가 하강하고 있고 이제 소비도 엄청 위축돼 있어서 이제 돈을 이제 좀 풀리면 당장 이제 경제 성장에는 이제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경기 어떤 그 소비에도 좀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조금은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물가 인상을 좀 자극할 수도 있고, 국가 채무가 늘어난 부분, 이런 좀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담아서 이제 좀 손질을 국회에서 좀 보게 될 텐데, 어떻게 좀 보완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수 진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출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수출이 그게 나쁘지 않아요. 전체로 대기업들이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외환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의 다른 축 하나가 내수거든요. 내수가 활성화돼야만 경제가 전체적으로 지표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소비 쿠폰 또는 지역 화폐 이런 방식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활력을 집어넣어서 이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보니까 문 닫는 가게 숫자도 많고 또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이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영하게 되면 이것이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예.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게 되면 물가도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물가가 올라가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는 외부적 요인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분은 외교나 아니면 관세 협상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활성화되면 될수록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더 많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게 되면 물가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일정 부분. 저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현금을 풀면 문제가 되지만 소비 쿠폰으로 지급이 돼서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사용되게 되기 때문에 물가를 크게 자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그래서 저는 그게 물가 자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자꾸 이제 추경을 하면 이게 나랏빚이 늘어난다고. 윤석열 정부 추경 안 한다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나랏빚 안 늘어났습니까? 더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더 많이 내는 방식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수입을 나면 그걸로 갚고, 이런 방식으로 성장을 가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허리띠 졸라맨다고 해서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예를 들면 아무 투자도 안 하고 예를 들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돈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한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계속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결국 있는 돈 쓰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너무 정말 큰 부담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OECD나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외화가 빚이 다른 나라보다 적어요. 아직까지는 전체 GDP 비교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가지고 빚이 많이 늘어나니까 문제가 되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고요. 이런 소비 진작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실제적으로 세금이 더 많이 거쳐서 국간이 더 커질 수 있는, 또 더 많은 세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추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 아닌가요?
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만 예. 선별적인 복지, 과거에 우리가 지금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복지 국가화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를 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심화되기 때문에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복지국가 모델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가가 일방적으로 개입하다 보니까 복지 포퓰리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지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선별적 복지와 네. 보편적 복지가 있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현금 살포성 보편적 복지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잘 사는 사람은 그대로 두고 그리고 좀 어려운 분들은 차하위계층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복지국가 모델이고 복지 포퓰리즘이 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당과 야당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미 복지 포퓰리즘이 돼 있어서 복지 후퇴를 하면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퇴가 안 되고 마찬가지로 이 현금 살포라든가 이런 지금 전 국민 뭐 해서 지급되는 이런 돈도 마찬가지로 물론 여기에 차상위 소득상위 10%에 대해서 조금 더 보편적인 규모를 적게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상당히 위험스러운 그런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전 국민 현금 살포라고 상당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물가 상승과 국가 채무가 증대되고 있고 그럼 이 증대된 국가 채무를 누가 갚을 것이냐? 우리 후손들이 갚지 않겠습니까? 20, 30년 뒤에 바로 특히 이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는 그런 예산이고 그래서 재정 승수라는 게 있습니다. 100을 투자했을 때 100이라는 경제 활성화가 나면 재정 승수가 1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할 때 현금 살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재정 승수가 0.2, 20%밖에 혜택을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인플레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뭐 정부에서 하겠다면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의회 그리고 정부 그리고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바로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거부권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앞선 지금 지난 1년 사이 경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변화를 이제 준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될 것 같고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이제 열리기로 했는데 어제 증인 참고인 명단 채택은 이제 불발이 된 그런 상태고 여야의 어떤 그 대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 지금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성준 정치위원장은 흠집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입장도 밝혔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발목 잡기 하는 거죠. 첫 번째 인사하고 또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보는데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인사청문회법 개정 관련해서는 이미 예전부터 논란이 좀 됐던 거예요. 예를 들면 정책 관련된 것은 공개적으로 하고 예를 들면 본인의 뭐 개인사나 아니면 가족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이렇게 이제 하자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도 예전에 같이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게 뭐 예전에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뭐 실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니까 뭐 이건 여야가 합의해서 뭐 어차피 또 정권이 바뀌면 동일한 상황이 또 바뀌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정말 그 창피 주기식 이런 형태의 인사청문회가 되면 안 되니 그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공개적으로 하는 건 정책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건 좀 공개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뭐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증인 채택도 그래요. 아니 전 부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상식이 맞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꼭 불러서 이걸 확인해야 되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어떤 청문회에서 가족을 불러가지고 청문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 불러놓고 그 사람한테 질의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래가지고 청문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대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비판할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답변한 게 부족하면 또 질의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전처까지 불러가지고 문제를 뭐 물어보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증인 채택을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주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받지 않을 것이고요.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실지는 국민의힘도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가장 그 문제로 보는 부분이 어떤 거죠?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아빠 찬스 논란도 있고 뭐 가족 문제도 있고 10가지입니다. 10가지인데 가장 제가 보기에 핵심적인 것은 세비가 5억인데
지금 국회의원 되고 나서 예. 13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수입 대비 8억을 더 쓴 건데 이 8억이 어디에서 나왔냐? 이건 그냥 단순하게 수리적인 겁니다. 예. 이것을 부의금과 강연료, 기타 소득으로 8억을 채울 수가 있는가? 정치인들의 회계는 투명합니다. 그것은 선거회계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투명하기 때문에 물론 전철을 부르거나 뭐 그러는 것은 국민 감정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과거에 민주당이 했던 그런 청문회 강도를 보면 지금 아직 국민의힘은 아직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리고 수도 적지만 예. 그것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고 장관이 임명이 됐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탄핵까지 시키지 않았습니까? 줄탄핵으로. 그런 걸 봤다면 이 청문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보고 결국은 이것은 야당도 107명이기 때문에 예.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임명하면. 다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라든가 국민이 나와서 검증을 하고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대통령의 지지율에 이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민주당도 거대 여당이고 그리고 거대 정권이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손을 둘 수밖에 없다. 결국은 무서워할 것은 청문회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를 떠나서 예. 대통령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일단 인사청문회를 한번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